지금 바다가 증언합니다.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끝난 대치. 남은 건 존중과 원칙뿐. 워싱턴의 회의적 분석과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국의 오만한 확신 vs 대한민국의 조용한 힘. 왜 11만 원이 돈이 아니었는지, 왜 베트남이 형제라 불렀는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치의 왜곡 없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린. 조국 베트남을 떠나 미국에 자리 잡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책상 위에는 항상 복잡한 지정학적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동료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을에 가벼운 미소로 답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흥미로운 드라마와 세계를 사로잡은 음악이 있는 나라 아니겠냐고요. 며칠 후 저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복잡하게 느껴지더군요. 제 머릿속은 온통 11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와 한국의 숨은 의도에 대한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이 저의 기존 분석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할 진실이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있었죠. 동이 트기 전에 푸른빛이 감도는 다낭의 부두는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멀리서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서서히 동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거대한 회색 선체를 마주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솟아오른 아침 햇살이 그 표면에 부딪혀 은은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그 배의 이름이 바로 여수함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빠는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의도라고 말입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네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며 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차곡차곡 정리된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 표지에는 베트남어로 번역된 운용 지침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내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자 한국인 교관 한 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아주 유창한 베트남어로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라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함정을 넘겨주는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준비 상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네요. 이어진 브리핑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제의 나라를 돕는 일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그의 설명은 제 가슴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죠. 이것은 잘 짜인 홍보 전략일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철학일까? 회의실을 나와 갑판 위로 올라서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난간에 기댄 채 한동안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졌던 단단한 확신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심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태도는 제가 가진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듯 그들의 진심 역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농담 섞인 말투로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짓궂은 질문이었죠. 그러자 베트남 측 장교 한 명이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바다를 지킬 뿐이라는 짧지만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네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뒤따를 외교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제 딴에는 상황의 핵심을 짚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질문을 받은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앞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국 측 공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나라가 내린 선택을 존중할 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희 생각을 꾸짖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책임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세상을 숫자로만 재단해온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쳐 기록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이며 그 행동에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정무적인 위험 부담에 대한 걱정도 떨칠 수가 없었네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나아가는 용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치고 가장 위에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과연 11만 원이 가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그런 의심을 조금씩 거두어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상징적인 숫자에 담긴 진심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국 측 관계자는 제 의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가격은 하나의 표식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과 계산이라는 틀 자체를 지우기 위한 장치라는 이야기더군요. 복잡한 이해관계를 모두 덜어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상이 너무나 뜻밖이라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규정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놀라웠습니다. 그의 설명에 곁에 있던 베트남 해군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빚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깊은 배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했지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려는 세심함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저는 여전히 남은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일을 통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한국공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얻는 것은 함께 강해지는 든든한 이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워싱턴에서 수없이 분석했던 어떤 보고서보다도 명쾌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지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함교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통신 장비의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임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한국인 교관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C-2 프로토콜을 이용해 시스템을 우회 점검하고 로컬 장비를 재기동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통신병은 그의 말에 따라 망설임 없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의 전문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깜빡거리던 모니터 화면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함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습니다. 베트남인 함장은 한국인 교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훈련이야말로 실전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곳에 있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그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침착함과 준비된 절차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당황하기보다 훈련으로 다져진 약속된 절차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어느덧 배는 목적지인 해역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칠게 변해갔습니다. 통신실에서는 다국어로 된 경고, 방송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허가 없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그리고 즉시 이탈하라는 권고의 메시지였죠. 그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를 떠다니던 여러 개의 작은 점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는 듯 움직였습니다. 여수함은 그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불필요한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바다 위에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장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단 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무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여수함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굳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의도는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조타시를 가득 채운 침묵은 불안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집중의 다른 이름이었네요. 저는 그들의 일하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힘이 강하다는 것은 오히려 목소리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치고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경지인 셈이죠. 한국이 베트남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면 위를 맴돌던 작은 점들이 하나둘씩 방향을 돌려 경계선 밖으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총성도 물리적인 충돌도 없이 상황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교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굳었던 어깨를 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긴장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신병 한 명이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의 바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힘의 진정한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친구에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은 완벽한 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방금 찍은 바다 사진 한 장을 워싱턴의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다. 그건 홍보 활동이 아니었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게 되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오후 늦게 배가 부두로 돌아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큰 환호성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대신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장병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바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은 듯했습니다. 한국인 교관들은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대신 조용히 함정의 장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의 성공에 취하기보다 다음을 준비하는 유지 보수의 과정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저런 태도,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장하다, 한국.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한 번의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나가는 습관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항구의 정박한 회색 선체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잊지 않기 위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네요. 저는 그 빛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실무자들이 모여 최근의 성공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어떻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랑하기보다 이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과시가 아닌 공유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준비해온 발표를 아주 짧게 끝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정답이며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토론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던 논의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원칙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새로운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상징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철저한 현지화 훈련, 마지막으로 비폭력적인 억제 절차. 이 세 가지가 바로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한 아시아계 기자가 제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의 언어로 말을 걸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기자는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 새로운 모델을 잊지 않고 기록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분석가로서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한국 공사가 저를 찾아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것이 여수함에 달려있던 낡은 깃발의 한 조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제의 증표로 생각해달라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선물을 공손히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작은 깃발 조각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될 것이 분명했네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조금 쑥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한국을 형제라고 불러도 괜찮을까? 제 질문에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제라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며 챕터의 제목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이야기의 제목들이 되었네요. 각각의 순간들이 제게 주었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까지 제 무릎 위에는 낡은 깃발 조각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번 여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냉소로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이토록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11만 원은 단순히 거래를 위한 가격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따뜻한 형제의 얼굴을 함께 그리게 될 것입니다.